자, 이번 시간은 60페이지죠.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라면 정리해보죠. 그래서 정보화사회면 피라밋이 아닌 뭐죠? 계란이다. 꼭 좀 아시죠. 계란. 개정. 산업사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정보의 생산과 이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다. 동의어 탈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부드럽다, 연성조직. 두 번째, 정보화사회 정제과정. 엘빈 터플러 그러죠? 엘빈 터플러. 일의 물결, 농업혁명, 이의 물결, 산업혁명. 고도의 과학성에 의존한 동시에 반산업주의 성격을 띤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제3의 물결, 즉 정보화사회다. 3번, 정보화사회의 특성에다 좀 발표합니다. 정보화사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1번, 리비토와 히슬러는 말했죠. 리비토와 히슬러는 종이에 봅시다. 럭비가 올려놨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데 사우나에 가서 땀 뺄 때 우리가 모래시계가 있잖아. 모래시계형 조직이 나타난다. 누가? 리비토와 히슬러. 종이에 학교 종이 땡땡땡. 종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종 모양. 이게 종이야. 땡땡땡. 종 위에다가 럭비공을 넣어놨다. 럭비공.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한다. 이게 바로 꼭 모래시계 같이 생겼잖아. 이게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하위 관리자.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 중간 관리 계층이 축소될 것이다. 중간 관리자 이직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하위 관리자가 내려버린다. 캐스케이드 이펙트, 폭포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정보화사의 특징 그러죠. 봅니다.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바뀌어. 종이에 럭비공을 올려놓은 것 같은 형태로 변한다고 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컴퓨터가 수행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최고관리층에서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정보의 처리 판단 결정이 중앙으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중하위 계층 업무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위 계층에 속하던 결정권을 하위 계층으로 폭포수처럼 내려주는 소위 캐스케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론, 중간관리 계층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모래시계형 조직이 출현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봅시다. 의사결정이 두 가지 있죠. 일상적, 정형적, 반복적 의사결정. 반대는 비일상적, 비정형적, 비반복적 의사결정이 있다.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최고 관리자가 일상적, 정형적, 반복적 의사결정을 할 때 중간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합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 계층이 확대된다. 그게 바로 산업사회죠.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 일상적, 정형적, 반복적 의사결정은 중간 관리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간 관리 계층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조직이 더 떠날 것이다. 모래시계형 조직이 나타난다. 나이스비트라는 학자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가? 2번에다 비춰볼까? 하이테크, 고도의 과학기술, 하이터치, 고상한 취미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이테크, 하이터치, 고도의 과학기술과 고상한 취미라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따른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밑줄, 그렇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나타난 거야. 1인 100색, 한 사람한테 100가지 색을 줘야 돼. 철저히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5번이 포인트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나타난다. 그리고 6번째, 행정 농도가 낮아져. 3편에 배웁니다. 개선 대 막료의 비율. 행정 농도가 낮아진다. 그다음에 8번째, 정보 보급망의 발달로 말미암아 계층적 분화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고 조직 구조가 수평화되어가는 탈계층적 조직이 출현한다. 그다음에 10번째, 엘빈 터플러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묶어서 프로덕트, 컨슈머 합해서 프로슈머라 규정하죠.
11번 그렇죠. 표준 운영 절차가 감소한다.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듀셔. SOP가 어떻게 감소된다. 예. 일상적, 정형적, 반복적인 활동이 줄어든다 이거야. SOP, 표준 운영 절차가 감소한다. 그리고 12번 그렇죠. 전자정보, E-거버넌스, 전자정보 출입이 가능하다. 일렉트릭 행정, 이행정. 그리고 13번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뭐지? 공유. 13번 별표입니다.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뭐다? 공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14번 조직 내부 또는 조직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죠. 네, 정보사의 장단점을 봤더니 장점이야 뭐 뻔한 거고 단점에다 별표입니다. 문제점 첫째, 정보 독점에 따른 기업, 지역, 국가 간 격차 증대 및 집권화의 위험과 같은 마타이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타이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들어봅니다. 마타이 효과가 뭘까? 자, 예를 들어보죠. 마타이 효과. 우리 그냥 파레토 20대 80법, 20대 80법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 격차. 누가 정보를 다 가진다? 선진국. 도시와 농촌 간의 뭐다? 정보 격차. 그 다음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뭐다? 정보 격차.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무슨 효과로 말한다? 정보의 마타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타 효과.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론으로서 일본 우정성 자료에서 보고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정사법, 우체국이겠지. 그럼 우체국. 우정성 자료에서 보고됐다. 예.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 좀 해당되겠죠. 정보의 종속이론이야. 도농간 격차. 정보의 비대칭성 20대 84에. 두 번째는 컴퓨터 보안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감청이나 도청이 빈번해지죠. 합법적인 것은 감청, 불법적인 것은 뭐다? 도청 이런 거. 그리고 3. 인간을 소외시키고 윤리감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증가가 초래됩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증가를 초래한다. 보이스피싱. 다섯 번째,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소통 장애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많은데요. 요즘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젊은이들은 그냥 뭐 쌤 그럽니다. 뭐 김쌤, 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뭐 이목구 많이 쓰죠. 뭐 이런 거. 뭐 눈물, 왕 눈물, 뭐 해해 이런 거단 말이에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종사자들의 건강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죠. 뭐 VDT 증후군 같은 거. 그렇죠. 7번, 관료들의 정보 독점으로 국민들을 노예화시킬 수 있단 말이야. 빅브라더가 출현한다는 거야. 빅브라더. 관료들의 정보 독점으로 국민들의 노예화를 초래할 수 있다. 빅브라더 그러죠. 8번, 별표. 정보의 왜곡이나 독점 현상으로 인한 정보의 보다 그레샴 법칙이 나타날 수 있다. 나왔네. 정보의 그레샴 법칙. 첫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대신한다. 추방해버린다. 즉 화폐의 그레샴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정보는 숨기고 나쁜 정보는 유통시켜.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는 뭐다? 나쁜 정보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죠. 그레샴 법칙. 우리 행정학에서 법칙 세 가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파케슨 법칙, 피트의 법칙, 지금 뭐지? 그레샴 법칙. 영국의 화폐학자인 그레샴이 있다. 그레샴 로우. 나쁜 화폐, 악화. 그렇지? 악화. 나쁜 화폐다 이거야. 악화가 시장에서 좋은 화폐, 양화를 구축한다. 양화를 대신한다. 양화를 뭐 추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한테 그레샴이 보고한 거예요. 여왕이시여. 왜 그러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여왕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쉽게 좀 설명해 달라. 예, 여왕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국은 화폐 단위가 지금도 마찬가지 파운드야. 5파운드짜리 화폐가 있어. 근데 종류가 두 가지 있어. 구리, 니켈. 구리로 만들도 5파운드고 실버, 은으로 만들도 5파운드야. 근데 어느 화폐가 좋겠어? 구리보다 뭐가 좋다? 은이 좋다는 거야. 구리가 바로 악화고 은은 뭐가 된다? 양화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은 좋은 화폐, 양화인 은은 창고에 저장해 놓고 나쁜 화폐인 구리만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구리가 시장에서 은을 추방시켜버린다. 화폐보다 그래야 좋죠. 도저히 말을 바뀌면 좋은 정보는 내 컴퓨터, 좋은 정보는 내 컴퓨터 사적. 좋은 정보는 내 사적 컴퓨터에 저장시켜놓고 나쁜 정보는 공적인 시스템에 유통시킴으로써 공적 시스템에는 정보의 가치가 낮은 것만 축적된다. 정보에 보다 그래서 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좋은 정보는 내 거, 사적인 내 컴퓨터에 저장시켜놓고 나쁜 정보, 뭐 스팸 메일 같은 거. 나쁜 정보는 공적인 시스템에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공적인 시스템에는 정보의 가치가 낮은 것만 축적된다. 정보의 그래전법칙. 하나 더 넣으면 기획까지 들어요. 기획의 그래전법칙. 공무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획보다는 진부하고 일상적인 기획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상적 진부한 기획이 창의적인 기획을 대신한다. 기획의 뭐지? 그래전법칙. 아주 중요했죠. 3번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3번 봐. 개인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조직의 공적인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고 사적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공적인 시스템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정보가 축적되고 사적 시스템에만 가치가 큰 정보만 축적되는 현상. 그래서 기획의 그래전 법칙이란 일상적이고 진부한 기획이 창의적인 기획을 추방하더라. 빅 브라더상 1984년 소설 제목이야.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 1984년 거기서 독재자를 뭐라고 한다? 빅 브라더 그런 거예요. 빅 브라더상.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년에서 유래한 용어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기관에게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불명예스러운 상을 뭐라고? 빅 브라더상.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측 가서 63페이지 정보와 사회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3번 밑줄 그어볼까? 통합정보전담부서가 등장하죠. 통합정보전담부서의 등장. 4번 밑줄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수평적 분화는 증가된다. 계층들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관리 계층들의 수가 줄어들고 관리 구조는 간소해져. 그래서 한마디로 정보사회는 수직적 구조가 수평적 구조로 바뀐다 이거야. 탈계층제가 나타난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컴퓨터 진화 단계 간단히 봅니다. 1세대 컴퓨터를 갖다 진공관 그래.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 IC 집적회로, 4세대 초집적회로, 5세대는 AI보다 인공지능. 정보민주주의 첫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죠. 두 번째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 보건. 세 번째 정보에 대한 참여권. 마지막 정보의 사용권. 이걸 우리는 정보민주주의 그럽니다. 7번이야 정보의 특성. 인포메이션 정보도 하나의 재화야. 뭐다? 정보제 그럽니다. 아셨죠? 정보제. 정보는 보이지 않잖아. 추상적이죠. 1. 정보는 시간성이야. 정보는 시간의 차원을 갖는다. 1. 정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측정되며 생산될 경우 정보량을 점점 상실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의 가치는 떨어지죠. 두 번째, 그지? 2번 별표해봐. 정보는 카피, 복사가 가능한 거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어도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셨죠? 이전성. 비이전성이 되는 거야. 이전성이 아니라 보다 비이전성. 중요합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는 그것을 판매도 생산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본은 원본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뭐다? 이전이 안 된다. 비이전성. 근데 잡아. 이런 체화 있지. 이런 분필 같은 것은 제가 여러분 주면 없어지잖아. 뭐다? 이전성. 정보는 이전성이 아니라 뭐다? 비이전성. 별표. 3. 정보의 소비자는 동시에 뭐다? 생산자가 돼야 되는 거야. 정보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돼야 된다. 넷째, 정보 생산 노동에 갖는 특수성이 있어. 정보의 전달, 유지, 보존, 기록, 재생에 노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2번,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정보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이거야. 정보는 가치, 데이터, 자료는 뭐다? 사실. 참고, 정보의 특성. 분필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하잖아. 민간재. 정보는 소유권의 불명확성이야. 두 번째, 무한대야. 정보, 무한 가치성. 정보 너만 이용하고 너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 뭐다? 비배제성. 아까 중요했죠? 이전이 안 된다. 비이전성. 쌓일수록 효과가 있다. 누적 효과성. 소비가 안 돼. 뭐지? 비소비성. 정보화사의 단계에서는 행정고시에서 한 번 나오고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지금 3번 났는데요. 정보화사에서 어떤 정보기술이 나타나고 있을까?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1번 그냥 전자계산기한 자료처리. 그냥 EDPS 그러죠. 음담 패설 아니야. EDPS.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2번 관리정보체계 영어로 MIS 그러죠.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펜으로 3번에다 별표해봐. 3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 디지전 서포트 시스템. 요거야. 국가직 7급. 4번 그냥 밑줄 전략적 정보체계 시스템. SIS. 스트래지c 인포메이션 시스템. 3번, 5번 묶어서 별표죠. 전문가 시스템 영어로 보다 ES. 엑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DSS 아니면 ES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ES는 국가직 9급하고 행정고시 출제됐죠. 6번 그냥 밑줄은요. 중역 정보 시스템 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정보화사에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가? 단순히 전자계산기한 자료처리 EDPS. 경영학에도 주로 많이 쓰더라. 관리정보체 MIS. 행정학에서는 퍼블릭에서 행정정보체계 PMIS 그럽니다. 의사결정을 지어준다. DSS.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략적 정보체계 SIS. 전문가 시스템 영어로 보다 ES.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설명하면. 자, 하나씩 정리해보죠. 65쪽 관리정보체계. MIS가 뭐냐? 기억. MIS는 의사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한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절차 및 오퍼레이터, 운영요원으로 구성됐다. 그게 똥을 물리적 요소가 아닌 게 딱 하나. 똥이 뭐다? 운영요원, 오퍼레이터. 그리고 두 번째, MIS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 축적, 저장하여 의사결정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즉시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료나 정보를 수집, 축적, 저장해 놨다가 필요로 할 때마다 지원해 주는 거야. MIS. 행정학에서는 그냥 PMIS 그런 거예요. PMIS. 그럼 이제 MIS하고 PMIS 비교는 쉬워. MIS는 그냥 사행정으로 보고 PMIS는 뭐다? 공행적으로 보면 되겠지. 자료 수집 단계 MIS는 능동적,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반대로 수동적, 소극적 자료 수집. 경쟁과 대기비용. MIS는 경쟁성이 높아. 독점이 아니죠. 경쟁성이 높다. PMIS는 반대로 보다 대기비용이 많죠. 접근 방법, 과정 중심적 접근, 반대 내용 중심 접근. 의사결정 모형, 합리 모형. 상대적으로 만족 모형 하면 이제 점중 모형과 유사하죠. 합리 모형.
2번 그냥 알고리즘. 수학 용어 중에서 알고 죽고도 알고리즘이 있고 휴리스틱이 있는 거야. 알고리즘과 휴리스틱의 차이점. 간단히 정리합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기계적 절차에 따라 목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계량적이고 수학적인 연산 기법이야. 인과적, 합리적 학습, 관리과학 기법, 뭐다? 알고리즘. 수학 공식 중에서 합리적 체계로 접근한다를 갖다 알고리즘 그럽니다. 반대 휴리스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럴듯한 해답을 찾는다면 휴리스틱 그런 거야.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알려진 과정이 없이 관료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를 반복 평가하여 자기 발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도구적, 시행착오적, 사이버네티크 학습 이런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나머지 보지 말고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에 DSS, 디전 서포트 시스템의 개념은 1970년대 초에 모튼에 의해 매니지먼트 디전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처음 제시됐다. 의사결정 관리.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비구조적 문제, 비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자가 자료와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정책결정자의 주관이나 경험 판단과 SPSS나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에 의존하는 기법이다. 자, 설명해보죠. DSS가 뭐냐면 대통령 보자.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할 때 비일상적, 비반복적,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경험, 주관, 판단 플러스 SPSS나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까지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해준다. 영어로 뭐다? DSS.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담당 교수가 과제 레포트를 냅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통계 처리해서 가져라. 통계 처리는 사람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 처리할 때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이걸 많이 쓰지. 뭐다? 엑셀. 통계 기법 엑셀이 있잖아. 엑셀이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하는데 엑셀보다 고차원적인 통계 프로그램 기법 중에 뭐가 있다? SPSS나 SAS가 있다는 거야. 고급 통계 기법이야 이건. 전산 통계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SPSS하고 SA가 있다. 그럼 결론입니다.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 결정자의 주관, 경험, 판단 플러스 이와 같은 패키지까지 결합해서 의사결정하는 데 지원해준다. DSS. 중요했습니다. 4번은 필요 없고요. 전문가 시스템 ES. 전문가 시스템에다 한번 적어볼까? 전유성 컴퓨터 따라하기 이런 거야. 돌팔이 의사. 요즘 말 원격 진료. 원격 진료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죠. ES가 뭐냐면 자, 전유성 컴퓨터 따라하기. 이게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의 전문가인 전유성 씨가 있어. 전유성 씨. 컴맹 중에 갑돌이가 있어. 갑돌이. 그럼 이렇게 한 거야. 컴퓨터의 전문가인 전유성 씨가 컴퓨터를 어떻게 부팅하고 실행에 옮기고 활용하고 종료되는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컴맹인 갑돌이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준다. 뭐지? ES 그런 거예요. ES.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서울 삼성병원의 맹장염의 전문가인 의사가 어떻게 맹장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으면 돌팔이인 갑돌이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영어로 보다 ES가 라는 거죠. 1번 ES는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시켜 사용자가 전문가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2번이 중요하죠. 인공지능의 한 응용 분야로서 정보와 지식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시켜 논리적, 질적 사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정보 시스템이다. DSS하고 ES를 간단히 비교하면요. 목적, 의사결정을 그냥 지원만 해줘. 의사결정의 지원. 반대로 전문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네, 문제 처리를 봤더니 임시적이 한 번만 하고 못해. 임시적. 동영상의 장점이 뭐지? 반복적. 네, 지리 방향을 봤더니 인간보다는 기계에 의존해. 반대로 기계보다는 인간에 의존한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드림 소사이티, 꿈의 사회. 1번 덴마크의 미래학자인 롤프 얀센이 꿈의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강조했죠. 두 번째, 꿈의 사회란 인류가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 사회를 의미한다. 지식정보 사회 이후에 등장한다. 꿈의 사회. 그렇다면 3. 꿈의 사회는 문화, 콘텐츠, 창조, 상상력, 감성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비주류로 떠들던 단어들이 서서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어로 떠오르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총체적인 미래 성장 전략을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뭐 K-팝, 한류 이런 걸 말하죠. 그렇다면 4번.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며 경제의 주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감성 중심의 사회를 꿈의 사회.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죠. 정보화 사회 하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정보화 사회 기술에서 DSS하고 ES를 비교해라. 두 번째는 정보화 사회보다 문제점. 정보에보다 그레션 법칙. 세 번째는 정보화 사회보다 특성하면 다품종보다 소량생산. 꼭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69페이지 5번 문제 하나 풀읍시다. 5번 문제. 인공지능의 한 응용 분야로서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3번 ES였죠. ES. 3장 공공재. 잘 보세요. 제목이 재밌다. 공공재가 존재함으로써 뭐다? 시장 실패. 뭐다? 시장 실패. 왜냐하면 공공재는 비경쟁성이야. 비경쟁성. 그리고 무슨 실패다?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 극복에서는 정부 규제야. 규제가 들어가는 순간 또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그래서 규제는 필요하기야. 규제를 안 해버리면 시장 실패. 규제가 지나치면 뭐다? 정부 실패다. 이 말씀이죠. 한번 해보죠. 선행학습 추론 1. 정부가 서비스하는 재화를 순수 공공재, 즉 집합재가 합니다. 경찰, 국방, 외교, 일기예보 이런 거. 반대로 잡아 요금제. 정부가 생산하지만 사용자가 돈을 내야 돼.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있잖아. 그게 바로 뭐다? 요금제. 그래. 요금제와 같은 준공공재는 민간인도 시장에 참여합니다. 민간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순수 공공재가 아니라 뭐다? 요금제. 요금제. 셋째, 3번, 4번 묶어주세요. 공공재 과소공급. 공공재가 과소공급하면 시장 실패야. 바로 공공재가 과다공급하면 뭐다? 정부 실패. 1절 공공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야.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다? 공공재. 삼성전자가 생산해서 특정한 소수가 소비를 한다 하면 뭐다? 민간재, 즉 사적재가 되겠지. 개념.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고 집합재라고 한다. 두 번째, 요금제의 경우 시장이 공급해야 하지만 자연 독점으로 인해
시장 실패를 초래하므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죠. 많이 있어. 우리 통신시장 봐. SK텔레콤, LG텔레콤, KT가 있어. 시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 알뜰폰 있지. 뭐다? 우체국에서 뭘 팔아라? 알뜰폰을 팔아라. 이거야. 알뜰폰. 또 우리 기름 봐. 기름 시장 봤더니 뭐 SK 앵크린, 뭐 S-오일 있잖아. GS 칼텍스. 시장에 맡겨놨더니 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설치해서 공급을 했잖아.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 독점으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단 말이야. 기름값 올리지 마. 통신비 올리지 마. 개입한다. 그리고 3. 자연 독점이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원천적으로 독점 상태에 놓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뭐다? 자연 독점. 자연이 독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 기술의 발달로 공공재이던 것이 민간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연 독점적 성격을 띠던 공중전화, 시내전화와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술의 발달로 생산 조건이 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다 공중전화였어. 지금 휴대폰이 나왔잖아. 뭐의 발달? 기술의 발달. 그리고 5번. 민주적인 정부라도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하지 못해. 공무원들도 전지전능한 시즌이 아니란 거야. 민주적인 정부라도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보장하지 못한다. 참고보면 자연이 뭐가 됐다? 독점이 된 거야.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 독점 상태의 서비스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에 되면 전력이나 상수도. 그리고 두 번째, 자원 소유자들에게는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뭐다? 편익진 거예요. 초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익이 많이 증가한단 말이야. 대기업에서만 진출이 용이하죠. 그리고 이건 진입장벽으로 인한 뭐다? 시장 실패와 인을 초래합니다. 자연이 뭐가 된다? 독점. 자연 독점. 그로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연 독점. SK텔레콤, LG텔레콤, KT가 있어요. 여러분. KT텔레콤 있다고요. KT. 이 공통점 봐봐. 이거 전부 다 재벌이야. 대기업이야. 통신시장은 대기업만이 진출할 수 있는 거야. 대기업만이. 그리고 이 세 기업이 자연히 뭐가 된다? 통신시장은 어떻게 된다? 독점이 되버리는 거야. 독점. 후발주자. 제4 이동통신을 갖다 허가해 준다고 하잖아. 근데 제4 이동통신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 이미 다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 그런 시장을 말하고 자연이 뭐가 된다? 독점이 돼. 뭐다? 자연 독점. 그리고 무슨 실패를 초래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 통신회사, 통신비 낮춰. 강제로 명령 내립니다. 또 제4 이동통신을 갖다 허가를 또 내주는 거야. 그래서 시장 실패를 극복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장 실패를 극복했다. 자연 독점. 또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시장의 독점이 있어요. 또 이런 봐. 자연 독점도 있고 시장의 독점. 예를 들어보자. 70년대 조미료 하면 무조건 뭐야? 미원이야, 미원. 소주 하면 뚜껑이 뭐다? 진로다 말이야, 진로. 자연 그것도 독점이잖아. 자연 독점. 자연이 독점이야. 그래서 자보자. 70년대 조미료 하면 미풍이 있어요, 여러분. 와지노모토. 미풍하고 미원이 있단 말이야, 미원. 미원. 근데 우리 그잖아. 그냥 조미료도 필요 없어. 그냥 가게 가서 전방 가서 미원 주세요. 그러잖아. 미원. 미원 주세요. 미풍하고 미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역전돼서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미풍이 CJ가 된 거야. CJ가 되고 미원은 알고 보니까 대상그룹이야. 뭐다? 대상. 이렇게 밖에 대상.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원보다 어느 게 더 대기업이 됐다? CJ가 된다. CJ. 기술이 발달. 두 번째는 소주. 소주 시장에서 옛날 경월이라고 했다. 경월소주. 경월소주하고 진로가 있었단 말이야. 진로소주. 당연히 누가 앞섰지? 진로였지. 근데 요즘 바뀌었어. 경월이 처음처럼이야. 처음처럼이고 진로가 참이슬이란 말이야. 지금 아마 참이슬보다 뭐가 더 많이 팔린다? 처음처럼 많이 팔린다. 처음처럼.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공공재이던 것이 뭘 바뀐다? 민간재로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특성을 봤더니 아니다. 비배제성,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 경합이 안 된다. 보다 비경합성. 이걸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용어 정리 정확히.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걸 알아야만이 재화의 종류 6가지를 알 수가 있어. 잘 보세요.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 비배제성하고 경합이 안 된다. 비경합성.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그럼 이거야. 갑하고 을이 있다고 봐. 을이 있어요. 갑이 안 되면 을도 안 돼. 갑이 되면 을도 돼. 배제할 수 없다. 뭐다? 비배제성. 갑은 되는데 을은 안 돼. 뭐다? 배제성. 을은 되는데 갑은 안 돼. 뭐다? 배제성. 그런 거야. 배제성. 그럼 정확히 한번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향로봉 21사단 12사단 21사단이 지키는 부대 중에 향로봉이 있어. 향로봉. 군인 아저씨가 나라를 지킨다. 이게 바로 국방이잖아. 국방이 있어. 그럼 대한민국 국민 갑도 있고 을도 있어. 대한민국 국민에서 갑하고 을이 있어. 갑이 개인이야. 개인이라면 을은 개인이다. 사회다. 사회가 되겠지. 사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이 있어. 5천만 명이 있고 한 명 있다. 한 명 있어.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있고 5천만 명이 있어. 그럼 봅시다. 군인 아저씨가 나라를 지키고 있어. 봐봐. 나라를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는데 갑돌이는 방위성금 낸 적도 없어. 임원편지 낸 적도 없어. 세금 하나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어. 얘는 무슨 승자에 있다? 무슨 승자다? 무임승자, 프리라이더, 무임승자인 거야. 그런데 을순이는 방위성금도 내고 임원편지도 쓰고 해서 국가로부터 국방 혜택을 봅니다. 무임승자다, 유임승자다? 유임승자야. 그럼 결론됩니다. 갑돌이는 아무런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는 뭐다? 무임승자. 갑돌이가 무임승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다? 비배제성 거래.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자, 군인 아저씨에서. 군인 아저씨가, 잘 봐. 군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을순이는 방위성금 냈으니까 내가 너는 휴전선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고, 갑돌이 너는 방위성금 안 냈지. 그래서 갑돌이 너는 휴전선 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랬다. 비배제성이라는 거예요. 비배제성. 두 번째. 비경합성은 뭐냐? 이거 봐. 비경합성. 여기 태양이 떠 있다.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다. 이거야. 한 겨울철이야. 아주 추워. 갑돌이가 있고 을순이가 있어. 잘 봅니다. 을순이가 태양으로부터 따스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다. 이때 갑돌이도 을순이 옆에 와서 태양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갑돌이의 이런 소비활동이 을순이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감소시킬 수 없다. 그걸 뭐라고? 비경합성. 즉 고갈되지 않는다 보다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활동이 다른 사람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감소시킬 수 없다를 뭐라고? 비경합성 그런 거야. 중요했죠. 공공재는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 특징을 알죠. 두 번째, 재화의보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를 시장 밖에서 나타난다 해서 외부효과, 즉 외부성 그런 거야. 우리 이런 말 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거야.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같다. 외부효과 그런 거야. 외부성, 재화 외부효과. 참 재밌는 말인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보다 왕서방이 챙긴다. 시장 밖에서 일어난다 보다 외부효과. 다른 말로 외부성 그러죠. 자, 한번 질문 보죠.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외부성이. 갑. 을이 있어. 여기 시장이 있어.
갑돌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 을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외부 효과 그럽니다. 시장 밖에서 일어난다. 외부 효과. 근데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외부성은 두 가지다. 잘 봐요. 갑돌이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외부 경제효과 그래. 좋은 거잖아. 외부 경제효과. 두 번째 반대로 갑돌이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 외부보다 비경제효과. 다른 말로 보다 불경제효과 말해봐. 불경제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쩐 적에 폭설이 내렸다. 폭설이 내렸다. 갑돌이가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앞 도로를 깨끗이 쓸었다.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넘어지지 않고 잘 지나간다.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다 외부 경제효과 그래. 외부 경제효과는 다른 말로 베네피트 편익효과 그래. 사회 전체가 이익을 봤다. 뭐다? 편익효과. 반대로 사회 전체가 비용을 지불한다. 뭐다? 코스트. 무슨 효과다? 비용효과. 그럼 잡으세요. 외부 경제효과는 갑돌이의 편익보다 개인의 편익보다 사회 편익이 더 커야 돼.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러다 우리가 외부 경제효과. 이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갑돌이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갑돌이한테 뭘 준다? 보조금을 줘. 칭찬해줘. 뭐다? 보조금을 준다. 근데 문제가 있어. 갑돌이가 이기적 인간이라면 외부 경제효과는 과다 공급이다. 과소 공급된다. 과소 공급돼. 이걸 방지해서 정부는 갑돌한테 뭐 준다? 보조금을 주는 거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잖아. 이걸 갖다 우리가 내부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외부화를 어떻게 시킨다? 내부화 시킨다. 자, 두 번째. 갑돌이가 응애가 매려. 응애가 매려울 때는 화장실 가서 응애를 해야 돼. 귀찮아. 전봇대 밑에다 응애하고 도망가 본 거야. 이때 그러면 갑돌이는 이익 받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냄새가 코를 찌르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보다 비경제효과는 뭐다? 외부 비경제효과는 개인의 비용보다 사회 비용이 더 큰 거야. 개인의 비용보다 사회 비용이 더 크다. 이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너 나쁜 짓 했잖아. 과태료 때려 뭐다? 과태료를 물리는 거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런데 갑돌이가 이기적이라면 이런 나쁜 행동은 어떻게 된다? 과다 공급보다 과다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보조금을 주든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거 갖다 내부화 시킨다. 뭐라고? 내부화 시킨다. 이렇게 말하지. 중요했습니다. 재화 예부가 첫째. 어떤 경제 주체가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제 주체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경제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비경제 효과가 있다. 시장 기능에만 내맡길 경우, 이기적 인간이 많을 경우 외부 경제 효과를 지닌 재화는 과소 생산되고 외부 비경제 효과를 지닌 재화는 과대 생산이 됨으로써 시장 실패를 초래하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 외부성에서 중요한 쟁점은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한 뭐다? 무인승차로 나타나는 거야. 비용 내는 사람, 편익 보는 사람이 불일치야. 무인승차로 나타난다. 그리고 3.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향을 주는 일방에서 영향을 받는 타방의 편익이나 손실을 고려할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넓게 하자. 광역 경쟁의 필요를 이룬다. 그리고 4.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부화시킬 필요. 내부화를 갖다 뭐라 그런다? 보조금을 주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공재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다? 등량 소비성. 똑같이 소비하고 똑같이 이익을 보는 거야. 등량 소비성.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여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등량 소비성. 두 번째는 분할할 수 없어. 비분할성. 뭐 태양을 반절 쪼개서 너만 이용하고 너는 이용하지 못한다. 뭐다? 비분할성. 공공재는 특정인에게만 분할하여 배타적으로 공급될 수 없죠. 그렇지. 프리라이더 별표고요.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하지 않은 국민도 행정 서비스 혜택을 받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니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n분의 1, n-1. 그다음에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 n분의 1로 나누자는 현상이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무인문자를 이렇게 말해. 무인문자를 n-1 또는 n분의 1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가 한번 설명해 보죠. 행정고시에서 출제됐죠. 무인문자를 우리가 이제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봅시다. 개미가 10마리 있어. 배짱이가 1마리 있어. 이게 집단이잖아. 11마리니까 집단. 그럼 여러분 봐. 누가 무임승차에 있어? 개미야 배짱이야? 배짱이잖아요. 딱 보니까. 한 여름철에 개미하고 배짱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런데 한 여름철에 배짱이가 그래. 속으로. 개미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별 문제 있어? 배짱이 쏙 빠져. 그렇다. 뭐라 그런다? N만했어. 나 하나 좀 빠져도 괜찮겠지? N만했어. 자, 두 번째. 가을철 수확철이 다가온 거야. 수확철이 다가왔죠? 이때 배짱이가 나타나. 개미야. 너희들만 먹을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놈들아. 그걸 읽어봐. 그걸 뭐라 그런다? N만했어. 그래서 팀 조직의 문제점이 바로 뭐다?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어. 그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꼭 좀 정리하세요. 근데 경쟁이 안 돼. 경찰, 국방, 외교, 독점이잖아. 비경쟁성. 다섯 번째,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 비시장성. 시장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성과를 화폐로 표현하기 곤란하죠. 이제 주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다 무형성이야. 활동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계량화하기가 곤란하지. 경찰, 국방 이거 서비스잖아. 그리고 일곱 번째, 서비스는 저장이 안 돼. 축적이 안 돼. 비축적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서비스가 축적되잖아. 마지막 여덟 번째, 내생적 선호야. 소비자 선호 원리가 적용되잖아. 잘 보세요.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는 독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될 수 없어. 이걸 뭐라 말한다? 내생적 선호 그런 거야.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야. 뭐지? 내생적 선호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일명 순수 공공재 또는 집합재 이렇게 말해. 반대로 민간이 생산해서 서비스하는 재화는 뭐다? 민간재 즉 사적재 또는 경제재 그럽니다. 세 번째, 정부가 서비스를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제공해야 돼. 준공공재. 그중에 뭐가 있다? 요금제. 요금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자연 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거야. 두 번째, 이제 공공재 특성 중에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좀 알고 있어. 무임승차. n-1, n분의 1을 뭐라 말한다? 무임승차 그런 거야. 가장 깔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공공재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비경합성 2. 외부 요가 3. 비축적성 4. 무임승차 5. 외생적 선호. 정답은 5. 외생적 선호가 아니라 보다 내생적 선호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